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힘차게 출발했던 코스피가 올라가서 버티는 힘이 많이 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국내 증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는데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주춤하면서 3,85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1.09% 오르면서 현재는 3,898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 마감했던 코스닥은 1.53% 오르면서 869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죠. 현재도 매수 우위 보입니다. 12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3,62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3,828억 원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어제는 외국인만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우위 보입니다. 각각 502억 원, 24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만 홀로 582억 원 순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코스피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91%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10만 200원입니다. 구글 TPU가 주목받으면서 수혜주로 삼성전자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2.7% 내려갑니다. 현재 거래가 50만 5,500원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2.5% 넘게 하락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거래일 만에 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 또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에 강세 보입니다. 2.9%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42만 5,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분할 상장 이후에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 3.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74% 오르면서 7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도 또 살펴보시죠. 현대차 1.17%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5.51%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7만 7,400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원전 프로젝트 MOU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HC현대중공업 0.91% 올라갑니다. 5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KB금융은 1.4% 올라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2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투심위축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알테오준 크게 상승합니다. 2.9%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53만 2천 원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동반 강세 보입니다. 에코프로 BM은 4.73%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 3.32% 오르면서 2차 전지주 강세입니다. ABL바이오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3.43% 오르면서 17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2.83%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로봇주 0.69% 오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3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4.28% 올라갑니다. 18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2.73% 오르고 있고 호우롱 티슈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9.24% 상승하면서 6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2.45% 올라갑니다. 특징 종목들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년에는 리튬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리튬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ESS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확대된 점이 가장 큰데요. 이에 중앙첨단 소재 6.36% 오르고 있고 미래 나노텍 6.1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석유화학 종목들도 지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첫 자율 구조조정 합의 소식이 화학주 강세 이끌고 있고요. 오늘 롯데케미칼과 HT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화단지 내 NCC 일부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롯데케미칼 6.71% 큰 폭으로 오르고 이수화학도 3.49%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465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화 약세 악순환이 끊기지 않고 현재는 1,500원 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28분 기준에서는 1,458원에서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1.23%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905포인트고요. 코스닥은 1.58% 올라가면서 869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흐름은 좋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걱정이긴 합니다. 어제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렸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장 출발은 좋은데 또 어떤 흐름일지. 근데 일단은 어제 그제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그 국채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규제, 은행에 대한 ESLR 그 보완적 이제는 그 레버리지 레이셔로 해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을 얼마 정도까지 확충해야 되는 거를 풀어줘서 결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수요를 좀 늘려줬다는 것이 미국의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그럼 어쨌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파지티브합니다. 그 대내적으로는 우리 환율이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 환율에 대해서 뭔가 그 정책 당국자가 한마디를 또 정확히 하시겠다고 오늘 아마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10시부터 예정이 돼 있어서 그렇죠. 김희철 경제부총리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 네. 이게 조금이라도 1460 뭐 이렇게 50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만 좋아지면은 외국인들도 뭐 기존의 그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조금은 바뀔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죠. 맨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AI 버블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 구글 효과 봤을 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젠 악재가 조금은 이젠 무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늘의 장의 흐름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종목 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보면 왜 정강후약 이런 흐름들이 왜 계속 나타났던 거죠? 일단 그 유동성에 대해서 자신을 못한 거죠. 금리 인하 오늘 SLR 그 규제 풀어준 거 말고 네.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80% 올라가는데 이게 보세요. 며칠 사이에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처럼 하다가 될 것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드 팩트, 정확한 어떤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신뢰를 바로 못 준 거예요. 근데 이 SLR 규제 완화된 거는 금리 인하의 환경을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분명히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장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네네. 좀 더 풍부해질 네네. 환경이 만들어졌다. 근데 사실 이거 조금 복잡한데 정확히 말하면 12월 1일부터 QT가 종료되기 종료되죠, 때문에 공식적으로. 몇백억씩 하던 빨아들이는 자금이 빨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덜 빨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400억 불은. 근데 지금 어제부터 이번 주 말까지요. 그 미국의 그 재무부 있잖아요. 재무부에서 발생했던 쿠폰이라든지 그 국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결제하는 수요가 있어요. 그건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이 나가는 수요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는 QT가 안 나가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25일, 6일, 7일, 8일, 9일 가면서 결제되고 이렇게 되고 나가는 거 나갈 거 나가고 다시 더 나가는 거 멈춰주고 이런 파이프라인 흐름이 점점 나아지는 건데 어제까지는 그것이 공포 내지는 걱정이 왔었던 거고 오늘은 마침 SLR 규제 풀어주면서 금리 인하를 환경을 마련해주는 하나가 더 마련됐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러면 어제보다 그제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AI 관계되는 거는 여전히 구글이 좋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글이 좋은 거가 모든 AI 버블의 논란을 말끔히 해소된 거는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지 마시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악의 경우는 지나갔고 좀 희망을 보일 수 있다. 구글 보니까 제미나이 3.0 같은 거는 보면은 잘 만들면 사람들이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엔비디아하고 경쟁 관계는 둘째치고 분위기 자체는 더 악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에 대한 환경도 좀 이제 풀릴 여지가 있고 네네. 어쨌든 구글을 통해서 네. AI 거품론도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고 급한 불이 껐다도 논란이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없어진 건 네, 아니지만 계속 있습니다. 예. 가능성 다시 네네.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한 12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산타 랠리에 대한 얘기는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우리나라 산타 랠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하고요. 첫 번째 조건 확실히 하고 근데 확실히 12월 10일 하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했고
여건이 괜찮으면 더 할 수도 있다. 약간의 비주기파적인 걸 가미하고 네. 두 번째 환율이 1,450, 40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오늘 포함해서 보여주고 맨 마지막으로는 실적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4분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이닉스 대신에 삼성전자로 스위치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더 좋게 네. 본다는 거는 구글을 예상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실적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강조한 겁니다. 네, 3번이나 말씀하세요. 강요하는 거 아니 아니시라면서. 한국 시장에 가장 중차대한 것이 네. 김장렬이가 그동안 엄청 하이닉스만 밀었었는데 네. 제가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는 그 순간 64만 원 애널리스트 주가 가는 순간에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실적적으로도 업사이드가 있고 구글하고도 관계되는 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익스포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박자가 되면은 주가는 아마 4,200까지는 몰라도 지금 4,000 밑인데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는 가능성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월 산타랠리를 가늠할 수 있는 아까 조건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건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풀어보죠. 네네. 일단 AI 거품론. 네네. 구글이 등장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또 등장한 게 제미나이 3와 함께 구글이 설계한 TPU, GPU 말고 네네. TPU라는 게 또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네네.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깨진다면 다음 AI 랠리에서는 엔비디아 중심이 아닐 것이다. 뭐 네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타당성이 꽤 있습니다. 한 40% 거의 반 동의합니다. 시간의 문제죠. TPU라는 거는 구글이 만든 건데 구글 말고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자기네 필요한 GPU 범용 제품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자기네가 스스로 만드는 그런 ASIC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구글이 워낙 굉장한 제품을 이번에 나름대로 곽강받는 제품을 나온 거죠. 이 TPU가 얘네들의 LMM, Large Language 모델인 제미나이 3하고 다 짝꿍이 맞춰 성능이 좋다 보니까 메타도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년 말 내후년도. 구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한 6% 올랐잖아요. 심플 말씀드리면 구글은 전체 매출 3,500억 달러 중에서 지금 이 메타로 인해서 메타 포함해서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더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을 뺏어올 수 있는 게 한 10%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매출이 1년에 한 200 몇십억 달러니까 그 2천 몇백억이니까 2천 몇백억 빼면 10%하면 200 몇십억 달러가 붙는 거예요. 200 몇십억 달러가 몇 년 내로 붙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네. 그럼 얘네 3,500억 매출의 6%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그저께 어저께 올라간 거 그 주가입니다. 비중이 아직 높지는 않네요. 그럼 워낙 구글은 광고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근데 간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성은 네. 클라우드 3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긴 그렇죠. 하잖아요. 베이스가 낮으니까. 애마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꼴찌거든요. 마켓이 10%인데 네. 구글이 마켓 10%하는 구글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전체 매출이 한 450억 달러예요. 아까 회사 전체 매출이 한 10몇 프로인데 이 450억 달러가 한 50% 부스트업 될 수 있다고 구글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6% 올라간 건 너무나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의 미장 흐름도 보면 M7이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빠졌다. 네네네. 이게 이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공고하게 만들어졌던 M7에도 이상한 균열이 이제 만들어지는 네네. 건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품게 되는 거죠. 구글 관계자 걔네들이 목표라는 것이 엔비디아 매출의 10%를 뺐을 수도 있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만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반만 믿으면 5%는 빼야죠. 그게 어저께 못 오르고 어저께 빠지고 오늘 빠진 거 대충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한국의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는 게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최근에 빠지는 것도 이제 납득은 돼요. 네네. 삼성전자가 오히려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네네.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네네. 이건 이제 이전에는 또 반대 양상이었죠.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 바뀐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이닉스 이익의 거의 40%가 어디서 오냐면요. 하이닉스 이익의 40%가 엔비디아한테 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아까 매출을 10% 구글한테 뺏길 수도 있다고 구글 관계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네. 10% 곱하기 40하면 얼마죠? 4%.
그렇죠. 근데 어저께 하이닉스가 못 올라간 것도 이미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합해서 한 5% 빠지면 대충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우려도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삼성전자를 상대로 좋아한다 해서 하이닉스가 48만 원이 적다 하다거나 삼성전자가 13만 원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45만 원이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웃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 HBM에서 넘버원이잖아요. 마켓시어가 삼성보다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글도 아까 TPU 할 때도 HBM 필요하겠죠. 네. 거기에서도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삼성이 1등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당연하겠지.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마켓시어가 만약에 10% 뺏겨서 구글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먼저 부각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하이닉스가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30만 원 간다고 일부 댓글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 그 정도로 만약에 뜨면은 엔비디아 구글 빠지는 게 아니고 마켓이 애매해져서 트레이닝에서 이제 추론으로 확 바뀌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엔비디아 아성이 완전히 흔들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 삼성의 업사이드 제한됩니다. 삼성이 팔 수 있는 업사이드 제한되는데 지금은 삼성의 HBM에서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HBM으로 인한 넌 HBM의 이런 반도체 가격이 워낙 좋아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아마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네. 이거는 HBM이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넌 HBM이 AI 붐 때문에 넌 HBM의 수요가 좋아서 가격이 이쪽이 많이 올라가서 이쪽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그 아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는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위치 오프를 한 거지.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폭삭하고 구글이 확 올라봤자 전체 계산하면은 삼성한테도 나중에는 업사이드가 제한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입장에서 삼성에 업사이드가 더 있다는 거지. 하이닉스가 40만 원, 30만 원 가고 삼성전자가 12만 원, 13만 원 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부각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요. 라는 거죠. 그 이번 주 지난주에 조금 그 기술주들이 조정받으면서 네. 삼성 하이닉스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조정받지 않고 버티고 오히려 좀 고개를 든 게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은 잘 버텼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주목을 받은 면도 있고. 네네. 그럼 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네. 소부장도 물론 전공정, 후공정 다 나뉘긴 하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잘 버텼어요 생각보다.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전력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전력 반도체는 버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나 AI 전반적인 것보다는 후순위라고 봅니다. 후순위. 많은 게 AI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관세를 전가할 정도로 지금 변압기를 입도선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네. 우선순위는 AI나 그 삼성전자 중심을 AI하고 환율이 바뀌고 했을 때 금리가 인하됐을 때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먼저 뛸 가능성이 있고 변압기가 먼저 우선순위로 부상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적으로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른 제약바이오하고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후순위다. 조선방산도 마찬가지 후순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퍼즐, 우리 입장에서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아까 환율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환율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외국인 매도세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컸고 환율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제 외환시장 메시지를 강력하게 낸다라고 했고 네. 국민연금 포함한 사자협의체도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오늘 그 영향이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1,450 1450원대까지 네,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이것도 믿업지 못한 건 이렇게 메시지 내놓고 이게 이제 단기적인 조치인 거고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네. 문제인 거잖아요. 네. 기업들도 달러 안 푼다. 미국 투자도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조치로 사실 환율을 계속 상승 압력 받는 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이 걱정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AI에 대한 논란 여쭤보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구글이 잘 된다고 AI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이 조치가 있다 해서 환율이 그것만 가지고 1,400 이하로 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그 근본적인 대책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는 1,370을 바로 간다? 한두 달로 연초에 까치 랠리가 이걸로 온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갑갑한 거를 좀 풀어준다는 말씀드리는 거지. 네. 이걸로 해서 이것 때문에 4,500, 600을 하는데 원동 능력이 된다. 그럴 정도가 될 정도면 1,420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구조적인 건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율 부담을 어느 정도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주식적인 업사이드는 그거만큼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1,350, 70으로 갈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1,400이래. 3,400이요. 3,400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지. 이것 때문에 4,300으로 가는 원동력이 이것 때문에 바로 생긴다. 그거는 또 지나친 낙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화했습니다.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가 만약에 연내 처리가 되고 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주목할 증권주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요.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지수사도 말에 포함이고요. 자사주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파이널라이즈 되는 게 필요합니다. 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뭐 예외적인 조항들인데 그게 시장에 요구되는 거를 충족할 정도로 빨리 처리할 것인지 여부. 기업 관계자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35%, 25% 비과세 하는 세율 같은 거 이건 파지티브 했습니다만 그 인도 프라이스 주가에 4천 가까이 될 때 프라이스가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25% 돼야 되는 거고 네. 소각의 규정 기존 자사주에 대한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의지가 표면되느냐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골자는 그거잖아요. 자사주를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는 1년 내로 한다. 1년 내로 소각한다는 네네. 거죠. 이건 이제 강제 사항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보유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 주주총회 특별 의결을 거쳐서 네네.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사주 신규 매입한 거는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제 주총 때마다 아니죠. 좀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런 계획들이 이제 우리 미국처럼 밝혀야죠. 예, 맞습니다. 미국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이거 굉장히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오늘은 반영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거 반영돼서 그런 걸 기대해 갖고 4,200 갈 때 그게 들어있다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만 가지고 4,200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근데 기존에 있는 1차 상법 개정 때는 파워풀했거든요. 굉장히. 그때는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는 것도 있었죠. 우리가 이퀘이션 방정식에서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되고 환율이 그 당시에는 이 정도 높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퍼즐이 다시 다 모아지면 4,200을 뚫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 자사주 소각하는 것도 이슈가 돼요. 기존에 많은 자사주를 갖고 많은 SK 어느 특정 기업이 왔는데 SK그룹 같은 거는 SK가 20몇 프로 갖고 있고 근데 그거는 1년 만에 하느냐, 뭐 유예를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네. 뭐 그거 기대했다가 다시 셀러드 뉴스가 연말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덜 갔을 수도 있죠. 이미 네거티브한 게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하거나 약간 보수적인 트렌드가 기존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주가 반영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4,000, 4,100 다시 올라가는데 동력은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다 반영시켜서 4,200 갖고 금리 인하는 노 프라블럼이고 AI 논란은 없었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4,200 간 거예요. 그러니까 AI 논란 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환율이 1,400 이하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아까 그 지가 알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지는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다면은 4,200을 뚫고 연말 연초에 편안하게 갈 것이냐 그것이 진짜 산타랠리나 까치랠리라면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죠. 지금 환율이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환율 효과를 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분 우리가 이제 네. 상장사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네.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네. 있다. 그럼 아까 4분기 실적 기대한다고 하셨잖아요. 환율 효과도 상당히 보겠네요. 보겠죠.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수출이 줄지 않고 있거든요. 관세 영향에도 조금씩 늘고 있죠. 오히려. 네, 네, 네. 핵심 산업들은. 그럼 우리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임팩트 있게 기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나 자동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슈는 뭐냐면 연말이 4, 4분기 때 보통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떨고요. 또 문제가. 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떨구기 때문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하고 괴리가 또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업사이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야 돼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거 발표되는 거 1월 소순 중순이잖아요. 삼성전자가 1월 첫째 주 시작할 때 잠정 실적 발표되고 그거가 아주 분기점입니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 발표된 1월 첫째 주에 나오는 그 실적은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회성 비용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 1월 중반까지 가봐야 돼요. 어쨌든 환율 효과가 만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사이드에서 파지티브하다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 보여. 실적적으로는.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네. 현대차는 왜 주가는 길을 못 펴죠?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차 구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당연하죠. 그런데 간밤에 미국이나 아니면 또 며칠 전부터 미국의 GM 포드는 사실은 테슬라보다 더 좋았거든요. 네. 어저께 테슬라가 안 올랐죠? 네. 테슬라는 그 유럽 쪽에 그 마켓셔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금리 인하 효과가 잇따라도 이게 상쇄됐는데 GM하고 포드는 안 그랬거든요. 경기 민감주, 금리 인하가 확실하면 추세적이면 그동안 억눌렸던 자동차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죠. 오늘 현대차 기아 주가는 1% 이상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에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노동계도 재계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또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또 권영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란봉투법의 혼란을 줄인다면서 시행령 입법을 추진합니다. 지금 예고가 된 상태인데 여전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면 철회를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 시행령과 관련돼서는 노측도 사측도 다 지금 각자 이유대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보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법 통과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일단 내년 3월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권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노란봉투법의 기원을 보면 거의 한 20년 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실질적인 사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교섭이나 파업을 했을 때 그 노동자들이 자기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계속 일단 이건 의견 좀 들을까요? 교수님께도 좀 의견 듣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너무 광범위한 어떤 그 범주를 건드렸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2조, 3조가 그냥 묶여서 개정됐는데 그중에서 3조를 내심도 노동 쪽에서는 원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면은 쌍용 자동차하고 파업이 이게 빌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사용자에서 노조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은 어떤 이제 피해 보상을 갖다 이제 그걸 요구하니까 그거를 조금 좀 제한하는 그런 3조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거를 개정했으면 괜찮은데 2조까지 같이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그 원하청 이거는 일종의 보면은 근로계약의 어떤 노동자, 그다음에 고용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의제를 해서 고용 관계가 아닌데 그걸 갖다가 이제 노사 관계를 이렇게 엮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선을 갖다가 이제 넓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좀 조심스러운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유감스러운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배영 교수님. 예,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법 만드는 과정이 앞서 권영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여 년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많은 이제 논쟁과 논란을 거쳐서 입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제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방금 조동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보면 구조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노사관계 질서가 따라오지 못하던 것을 그것을 좀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그런 이제 법이다 보니까 노사 간에 굉장히 좀 큰 하나의 이제 쟁점처럼 뜨겁게 다뤄졌던 것이고 또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을 앞두고서도 또 시행령을 둘러싸고 많은 이제 이를테면 관심도 있지만 그만큼 또 뜨거운 감자가 다시 데워지면서 또 노사 간에 논란을 좀 빚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행을 하고 시행상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드러난다 한다면 네. 여러 가지 또 시행령의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시행 세칙 등등의 이제 강구를 통해서 좀 이 새 질서가 잘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여기서 또 법을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른 큰 하나의 논란 갈등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질서 있게 그 질서를 좀 바꿔 나가는 그 접근을 좀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노조법 2조와 3조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부여한 것. 그리고 3조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인 건데 지금 시행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섭 절차에서 재계에서 요구한 건 이걸 창구를 좀 단일화하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동계에서는 개별 교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그 시행령을 통해서 내놓은 게 이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교섭을 인정하게끔 이제 길을 열어두기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양측의 입장을 좀 균형감 있게 반영한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쪽에 다 지금 반발을 예. 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권 변호사님,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발을 다 양쪽에서 크게 하시죠? 네,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헌법상 그 노동 3권이 단체 교섭권을 포함해서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노동조합이든 이런 기본권의 기본적으로 주체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이제 교섭권을 존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파업권에 대해서 존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것은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개별 교섭, 자율 교섭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일단 뭐 우리 법제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잘 보시면 이제 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교섭을 창구를 단일화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그 범위, 이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까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라 이렇게 이제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구 단일화 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노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다른 사업장에 있는 부분까지를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 자체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 단일화 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시행돼 왔어요. 네. 그 원래 절차에 따르면 될 복수노조의 것이다. 본래 취지가 창구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단일화의 범위가 기준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에서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여러 사업장, 여러 사업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로 창구 단일하라 이런 취지로 법에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네. 네, 조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좀 인식이 좀 다른데 뭐 창구 단위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보면은 이제 뭐 약간 좀 주변 얘기를 하면은 그 김영훈 그 장관께서 이제 취임사를 좀 봤는데 뭐 노동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고용 얘기는 안 하세요. 지금 장관은 고용 및 노동부 그 장관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시각이 지금 이게 노동 문제로 좀 씌우신 게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보면 도급 계약은 있어 왔잖아요. 도급 계약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면은 이제 기업이 셀프 메이커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사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이아웃 할 때 보면은 도급 계약을 통해서 사올 수 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은 백미러 등등 이걸 뭐 다 일일이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사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보면 바로 이제 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건데 분명 거기에는 일종의 민법에도 있듯이 보면은 특수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 계약한 결과 도급인데 이거를 노사 관계 틀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원청이 아주 많은 복수의 어떤 그런 노총에 해당되는 그런 데하고 이제 교섭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기본 틀이 흐트러졌다. 그야말로 보면은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을 통해서 원청하고 그거는 그 안에 어떤 그 문제인데 이거를 원청이 다 이거 뭐 노사 관계로 이거 엮어갖고 일일이 다 이거를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너무 넓힌 게 문제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 노조가 내심 원한 거는 3조를 개정하는 거죠. 너무나 과한 쌍용 자동차 옥사 파업에서 이게 보다시피 46억을 청구하다 보니까 노조가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뭔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입증 책임을 좀 더 사쪽에다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이게 이제 개정이었으면 좋았는데 2조를 건드려서 너무나 일이 커졌다. 이런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뭐 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점점 이제 그 청구서가 날라올 겁니다. 보면요. 네. 자, 일단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시행령이 이제 예고된 상태고 그래서 그 시행령을 두고 지금 해석에 대한 예. 현실 적용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게 유형 몇 가지, 세 가지 유형이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하청 노조 간에 각각 독립 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조건을 가지면은 하청 노조끼리 또 묶을 수도 있고 예. 전체 하청 노조를 하나에 묶어서 단일 교섭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조건, 네, 화면 나오네요. 저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좀 복잡해요. 저게 이제 네, 이 현실과 얼마나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싱크로율이 높은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 그 우선은 아무튼 노란봉투법을 그 제정하면서 특히 2조 항과 관련해서 그 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기의 이제 불만이랄까요? 이제 문제 제기를 나름대로 좀 담고자 하는 그런 점에 고용노동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재의 시행령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를테면
그 하청 노조끼리의 이 창구 단일화, 교섭을 창구 단일화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서 제시하면서 그나마 재계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그거를 덜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그 토대를 만들어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점과 관련해서 권영국 대표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사실 이번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사한 게 아까 새로운 질서가 열린다는 것이 그 사업의 범위가 그동안 직고용된 사업의 범위로만 이제 간주되던 것에서 이제 간접 고용된 형태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특구 같은 네.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사업자, 그러니까 진짜 사장이라고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했던 진짜 사장을 설정을 하고 예. 진짜 사장에 그렇게 이를테면 간접 고용이든 아니면 특고 형태든 일하는 사람들도 그 이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의 2조에 해당되는 거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이 그 하청 노조가 조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가 아니라 워낙 우리가 외주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전 업종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한 원청 기업에 이제 수백, 수천에 해당되는 이제 하청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하청 노조 개개별로 교섭을 하기에는 사실 그 원청 진짜 사장이라 불리는 원청이 상당히 좀 상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나름대로 이미 있는 교수장 단일화라는 그런 이제 법조항을 그대로 준용해서 이런 하청 노조들, 특고의 노조들이 다스릴 경우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교수 대표를 뽑으면 좋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한테 의뢰해서 노동위원회가 그런 한해 그 교섭 그 대표를 설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나마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열어가는데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하나의 보완책으로 이번 시행령에서 제시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 현실 적용했었을 때 현장 적용. 제가 좀 권 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 하청 이제 사실 이게 원청이 하청을 이렇게 잘게 쪼개놓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같은 이제 현대자동차도 보면 같은 조립 라인에서도 한 100명 단위, 200명 단위의 하청이 뭐 수십 개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직무에서 하청 개혁을 분리하기보다는 사실 같은 직무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조를 수십 개를 쪼개놨단 말이죠. 네.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존재했다. 또 하나는 그 하청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하청 노조 여러 개가 있을 때 노동조합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청 노조들은 다 개별적으로 지금 교섭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원청이 지금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전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 원청하고 하청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를 전제로 해서 네. 여기에서 일단 원청하고 하청은 작업 조건이나 근로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일단 분리 신청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제도를 두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잘게 쪼개져 있을 때 이거를 지금 우리는 법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게 인적 범위, 물적 범위거든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시행령에서 다른 업체끼리의 교섭창구 단일화 하라고 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게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식으로 여기를 대응해 왔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십 개로 잘게 쪼개져 있는 노동조합이 원청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를 교섭을 할 때 네. 힘의 균형이 맞을까요? 안 안 맞겠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업체별로 창구 단일화를 거친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들이 원청 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공동 교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금속노조가 매우 이제 이런 그 원청 사용자하고 어떤 식으로 교섭을 해왔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기업체별로 창구 단일화를 해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사용자 단체에 공동교섭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업체가 너무 큰 경우에는 네.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법을 일탈하는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걸 시행령에서 갑자기 사업 범위 밖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게 되면 이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기업체는 굉장히 그 친회사적인 노동조합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자율적인 교섭이 아니라 사용자에서 매우 이제 교섭이 오히려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우려들을 그렇게 굉장히 우려하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구 단일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는 그 창구 단일화 된 걸 가지고 공동 교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교섭을 할 수도 있다. 이 지금 노동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개별 교섭을 열어주면은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수노조가 들어오고 나서 그 창구 단일화는 거 디폴트였죠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됐는데 여기는 맥락이 뭐냐면은 워낙 원청하고 그다음에 하청이 복잡하기한데 이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보면은 단일화 될 수 있겠냐? 그 거래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 장관이 얘기일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기를 보면은 창구 단일화를 하되 개별 교섭을 허용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럼 이건 사실상 길게 하지 말고 또 짧게도 하지 말라.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에 보면요. 창구 단일 원칙이다. 하지만은 개별 교섭을 허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개별 교섭을 허용하는 순간 창구 단일화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보면은 그 중에서 보면은 힘이 있는 쪽이 힘이 없는 쪽을 오버라이드 하게 되는 건데 원래 우리가 노동조합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논의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약자의 어떤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장치인데 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갖다 그냥 이렇게 누르는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제 노사 간에 보면 평화 무드가 좀 가야 되는데 요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가 노동하고 고용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노동이 사실 제도권에 들어와서 고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해지고 거래 비용이 많아지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점차 보면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알려져 바깥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처음부터 2조를 손을 댄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제약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 보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냥 이상적인 잠시만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뒷마무리를 못하는 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꾸만 이제 2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미 이제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동법은 형식상의 근로계약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여부는 특히 이제 노조법에서는 이 실질적인 형식적인 계약이나 여기에 묶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자로서의 노조법상 그 지배력이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미 확고하게 확정되어 있는 판례로 수십 년 동안 법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법원이 매우 이제 원청이 실제로 보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모든 근로조건이나 노동 작업 환경을 다 결정하면서도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 교섭 대상 아니다, 난 책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이제 교섭을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하청 업체의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권한이 없어.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 사업장 내에 있는 기계라든가 작업 배치라든가 또 이제 실제로 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지 네.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그 관계에 따라서 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동사업권의 헌법상 기본권의 취지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문에 명백하게 나와 그거는 있어요. 제가 뭐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정리해 주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2조를 자꾸만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법원이 여러 차례 그것은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 당연하다라고 판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교섭 창구를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복수노조가 그대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수노조 우리처럼 이런 교섭 창구를 강제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조 교수님 짧게만. 네, 뭐 자율적으로 좀 창구 일원화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다 인정을 하고 뭐 제가 받아들이는데 결과적으로 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럼 그 많은 어떤 원청에서 그 많은 어떤 하청을 갖다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라는 문제로 이렇게 귀착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너무 한 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룹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뭐 대등하면은 또 분리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실행 가능한 그런 대안이 되려면은 문화적으로 성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뭐냐면은 하청에서는 우리가 착취당했다는 그런 밑에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원만하게 되냐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뭐냐면은 이제 좀 더 거국적으로 볼 때 또는 이제 글로벌리 볼 때 보면 우리의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역행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다. 이걸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도 좀 이병 얘기를 교수님. 네. 좀 하죠. 네. 두 분 현실 얘기에 속에 대한 뭔가- 판단들을 다 지금 예. 각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중질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얘기를 좀 어떻게 모아내기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입장이 바라는데 되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노란봉투가 입법을 둘러싼 지금 토론은 아니니까 아니죠. 또 네. 입법은 됐고 시행을 앞두고서 지금 네네. 시행령에 대한 그렇죠. 네. 논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그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좀 우리가 좀 피하거나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단 노란봉투법은 저도 그 점에 권영국 대표랑 입장을 같이 하는 게 그 노동시장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노동권의 사각지대 에 대해서 그 2조로 이제 포괄하는 그런 제도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된 것이고 이제 입법된 마당에서는 그들이 이제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진짜 사장 나와라 이제 교섭하자 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두고 이번에 시행령을 제시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점에 사실 그건 권영국 대표께 이제 드려야 될 말씀으로는 그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계 민주노총이 줄곧 자율교섭을 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그 취지가 저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뭐 또 다른 생각은 있긴 합니다만 현행법으로는 일단 창구 단일화가 교섭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제정이 되고 운용이 되고 나름대로 그것이 10년 넘게 이제 운용이 되면서 틀이 이제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청까지 원청이 교섭을 하게 되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복수노조가 있게 되고 그 복수노조에 대해서 여러 이를테면 교섭 비용이 또 과대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번 시행령에서 일정한 하나의 이제 그 옵션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다 보면 굉장히 악용된 사례도 있고 또 그 사례의 또 상당수는 또 이미 그 질서 내에 이를테면 그 사용자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잘 또 그 질서에 맞춰가지고 또 형태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하청 노조에 대해서 원청이 이러저러하게 개입을 할 소지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끼리 우선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을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리고 그 원청 사용자를 잘 대응을 하면은 지금 특히 산별 노조까지 만들어진 마당에 그런 충분히 그럴 하나의 조직적인 형태도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소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번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크게 언론을 통해서 이슈화를 한다든가 하면서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 하청이 맨 피해자, 을로서 이렇게 이 제도로 모든 것들이 또 엉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걱정 어린 지나친 비관적인 어떤 그 예단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행령을 이제 시행하면서 그러면서 자율 안 되면은 또 노동위원회에서 그 경험이 많으니까 대표 노조를 꾸리는 교섭 창구 단일화의 그 방식을 좀 해보고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현장에서 혼란이 걱정되는 거죠.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제 시행령 내놓은 걸 보면 현장 적용했었을 때 과연 이게 이 아까 세 가지 사례 정도 세 가지 유형대로
적용 가능하겠냐. 결국 개별 교섭으로 다 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교수창구 단일화로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하청 노조들의 의무는 부과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를테면 10개 노조가 하청 A라는 원청에 대해서 10개 하청 노조가 있다 한다면 10개 노조가 같이 공동 교섭을 할지 자율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면 그때 대해서는 그러면 그 개별적으로 10개를 다 원청한테 요구할 수가 없으니 없으니 그거를 노동위원회 가서 대표 노조를 지금 현행 교수창구 단일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꾸려오도록 하라 해서 그런 절차 그러니까 원래 복수노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수적 창구를 시행할 때 초기엔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도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수긍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요. 민주노총이 어떤 뭐 좀 이기주의가 좀 반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창구 단일화는 표방하는 어떤 저거예요. 위에서 어떤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좀 가이드라인인데 실제로 민노총에 있는 뭐 등등 거기서는 보면은 개별 교섭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행동은 다른 데로 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창구 단일화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힘의 힘 그런 거에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맞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강자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이 이번 시행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미사 요구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 하청 노조의 어떤 그런 이익도 보호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는데 왜냐면은 원칙적인 어떤 틀에서 같이 뭐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걸 다 연결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좋은 거를 연결해 놓는 것 자체가 정책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절로 모아집니까, 그게? 그 안에는 다 갈등이 있고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분산된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되려면은 진짜 노력을 해서 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공리공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개별 노조가 제가 그 하는 건 뭐가 다르냐 좀 그런 말씀을- 거죠. 네, 권 대표님까지만 교수님이 듣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현실을 조금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 대우조선 네. 이런 경우에 비정규직 그 노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건 네이버 지혜의 그 도표인데요. 지금 이제 네이버가 보면 자회사 밑에 손자 회사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네네. 이 손자 회사가 있는데 될 겁니다. 이 손자 회사가 여기 보면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 중에 6개가 네이버 지혜라고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 왜 이제 각각의 노동조합으로 있지 않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제 굉장히 작은 식으로 다 쪼개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원청 사용자하고 교섭을 해도 힘의 균형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네.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율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8개 내지 6개의 손자 회사가 하나의 지혜를 만들어 가지고 교섭을 요구하는 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우조선도 얘기했는데 교통고 조선하청지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아예 지역별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개별 하청 노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금속노조 산하에 그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지회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현실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내부의 교섭의 혼란을 막고 그리고 이제 교섭의 대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한 기업체 내에서만 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의 지회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적으로 한 기업 법인체 내에서만 창구 단일화하는 의무를 넘어서 가지고 이미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다른 업체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창구 단일화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현재 노조법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 업체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서 이걸 공동 교섭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한 이제 원청의 하청 업체들이 네. 하나의 지회를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자율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분의 좀 질문 겸 내지는 반론 얘기 되는데요. 조동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보트법이 시행이 되고 특히 2조 시행과 관련해서는 그 강자만이 결국은 이제 이득을 볼 것이다. 그 강자가 누군가라는 게 의문인데요. 사실 노란보트법 2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권에 실질적으로 배제된 그런 이제 간접 고용 하청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같은 노동자들한테 하나의 보이스, 그들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실제로 교섭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들의 이제 보이스로 그들의 좀 권익을 개선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답변을 주신다 한다면 그런 취지에 어떻게 반해서 그 뭐 누가 그럼 원청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지 그런 점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그런 체계만 잘 작동이 된다 한다면은, 그렇다 한다면 원청한테 이제 새로운 요구를 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하면서 그 원청이 그동안 지나치게 쪼개기, 이 외주화 균열 일터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흐름에 좀 변화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권 대표님께는 그거는 현행법의 그 교섭장구 단일화가 지금 얘기되어지는 하청 노조,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의 노사관계까지 구속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이제 이견을 밝히신 건데, 그 점은 여전히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따져볼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가 문제 삼다면 아마 헌재에서 이 법적인 그 최종적인 판단을 따질 텐데, 그 취지가 그 현행법에서도 그 교섭장구 단일화는 교섭 비용을 최소화하자. 란 취지였고, 그 취지가 이번에 이제 원하청까지의 교섭 관계로 범위가 우리가 확대된 하나의 이제 합법화되는 만큼 네.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교섭 비용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것인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법리적인 판단이 뭐 이제 남겨진다 하더라도 제 판단으로서는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노사 간의 자율 적용이 안 되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위원회가 결국에는 사용자 노조 같은 교섭 단위에 통합할 거냐, 분리해서 할 거냐, 이거를 자율합의가 안 되면 이제 노동위원회로 넘어가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면 노동위원회가 무슨 전지하고 전능한 그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정치는 위원회 정치가 가능하지만은 경제를 갖다 이렇게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사용자성 있나 없나도 판단하는 것도 위원회. 그다음에 이것도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노동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경제가 굴러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의 논리가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저도 인정을 해요. 이렇게 사각지대인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떤 통로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다른 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선점하거나 봉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염려 두는 건 뭐냐면은 표방은 참 뭐 말이 되는 거죠. 다양한 어떤 소규모 그런 그야말로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이익이 대변될 수 없는 데까지 음지에다가 햇빛을 쪼인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것이 워크업을 아니야. 아닐 수 있다고 그러죠. 얘기하는 거마다 보면은 이게 개별 교섭을 얘기하면은 개별 교섭은 사실 힘 대 힘이 아닙니까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 개별 교섭에서 약자가 들어갈 틈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사실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보면은 창구 단일화를 할 때 이거를 좀 신중하게 해서 각자 이익에 다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자유를 맡기면은 힘센 사람들이 모든 통로를 독식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그게 안 되면은 국가가 들어가서 노동위원회가 이거를 뭐 교통정리를 한다는데 네. 결국 교통정리도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죠, 보면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공익위원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보면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보면 양쪽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공익위원 다 있죠. 하지만 결국 몇 사람들이 그게 최저임금을 끌어올렸잖아요. 그 몇 사람 누굽니까 보면요. 힘이 있는 쪽이죠. 노동 쪽에, 그다음에 정치 쪽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끌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 올려왔는데, 최저임금 오르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됐냐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의 얘기의 내용과 취지는 다른데 결론은 같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이나 또는 이 교섭 단위, 교섭 분리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된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그 활동을 가장 이제 자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집단적인 그런 이제 노사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대한 행정기관이 그 노동조합의 교섭이라든가 또는 뭐 단결권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노동 3권을 보호해주는, 보장해주는 바로 이제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왜 굳이 지금 교섭창구 단위라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해서 창구 단위를 하면 근데 지금 이제 사용자는요 자기가 허용만 하면 자기가 동의만 하면 여러 부분의 교섭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건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건데 힘의 균형 취해서 아니 기본권의 주체가 이 교섭의 방식이나 절차를 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교섭 방식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 법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사용자가 만약에 여러 노동조합이 많아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면 네. 사용자가 여러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동교섭을 요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의 하청 이제 업체가 있고 그중에 한 20개가 있다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교섭창구 단위라는 그 한 업체에 2개 이상 있으면 하나로 창구 단위라를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동교섭을 하자라고 하면 이게 다 합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노조가 그거는 아니라고 거부할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되는 쪽으로 묶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려하는 걸 보면 상급 단체가 주로 이제 항노총이나 아니면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같은 소속은 같이 교섭을 하자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이나 이것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로. 그런데 이걸 마치 그 행정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당신들은 이렇게 저 교섭을 뭐 교섭창구 단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개입해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그 점에 굉장히 대해서는 타율적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좀 그 의견을 밝힐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노사가 아니면 노사가 다 원만하게 다 할 수 있으면 전혀 노동위가 있을 필요도 없고 노동위가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일부라도 그 이게 대부분이 다 알아서 공동교섭을 하자, 자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 난 그 같이 못해. 아니면 누군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면서 다툼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누군가 제3의 그 공적인 기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틀을 제시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위라 이제 법 규정이자 시행령이 되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기구로서 노동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다툼이 발생이 됐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섭창구를 스스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노사든 아니면 노노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법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처럼 노동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두고 조정 중재든 심판 결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사건에 대한 노동의 이슈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조정 주제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이 되는 만큼 거기서 또 다른 하나의 다툼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교섭창구 단위라 이제 하청의 교섭창구 단위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위임하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좋은 이제 하나의 해결책들이 잘 제시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창구 단위라는 네. 너무 무거운 요구인데 약간 좀 낮춰갖고 사실은 좀 말씀하신 대로 관이 뭐 위원회 통해서 개입하기보다도 공동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교섭을 통해서 창구 단위로 가면 좋은데 못 가더라도 중간 길목에 최소한도 공동 교섭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거래 비용을. 아 여기서 네, 법 네. 시행령에서도 하라 그랬어요. 자율교섭으로 해서 공동 교섭단을 그러니까 그거를 꾸리고 좀더 하도록 수용- 하고 제시를 하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따르자라는 것이 현행의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구성 요소 들어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라 보면은 역시 거기서도 합의가 좀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개별 교섭으로 가다 보면 그럼 제3자가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중구난방이 되다 보면은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거래 비용은 사실 그 굉장히 경제적인 낭비거든요. 보면은요. 거래 비용을 줄이는 어떤 그 노력하는 그런 이제 뭐 거래 비용 학파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2, 3조를 같이 묶어 갖고 이렇게 뭉뚱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없고 그러려면 최소한도 공동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거를 좀 뭐 좀 긴 안목으로 뭐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공동 교섭만이라도 최소한도 참고 다니라 전에 옵션이 아니야 리퀘어먼트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네. 예, 요 부분에 잠깐. 네,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제가 이제 법원의 판시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공동교섭이나 자율교섭을 권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이 복수의 하청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경영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청이 부담할 문제이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굳이 하청을 같은 일을 하는 걸 그렇게 쪼개놓습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잠깐만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노조를 만들면 폐업을 시켜버리고 다른 업체로 대체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 하청 업체를 하나면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십 개로 쪼개놓고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은 원청이 그 다면적 고용관계를 이용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부담을 하라. 이게 이제 사실 법원이 정확하게 판시를 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복잡하게 자꾸만 원하청 구조, 다단계 구조 이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보고 있는 것은 원청이 아니라 그 하청 업체는 하청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교섭 문제 때문에 원청이 매우 부담을 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는 다단계 구조가 이런 교섭 구조를 통해서 사실상은 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청을 이렇게 수십 개로 아니면 다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교섭 구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책임은 원청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처럼 그게 따라서 원청이 단일하게 만드는 다단계 구조 하지 말고 네. 최대한 하청도 단조롭게 하고 또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하청을 그렇게 잘게 쪼개지 말라.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노동시장이 실제로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자동차는 굉장히 다단계가 되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무슨 뭐 그야말로 실제 사장이 뭔가 자기적으로 노력을 해갖고 다단계를 만들고 쪼개갖고 이쪽에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증거 많습니다. 가치사슬. 아니, 논의가 너무 확장되니까 예를 거기까지 들어서 가지 마시죠. 그러니까 뭐 네네. 자동차, 선박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이게 많은 공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고 여러 파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갖다 음모론 시각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이제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교수님, 그 업무는 네. 아니고요. 음모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다른 직무를 서로 다른 업체에다가 분리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것은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분리하는 건 맞죠. 그런데 같은 전기 업무를 하는 걸 수십 개나 수개로 쪼개놓는 것은 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너무 번지지 않게 논의가 네네. 외곽 너무 번집니다. 또 어떻게 입장이 이배용 교수님도 갑자기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 됐네요.
이제 저도 번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요런 하여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특히 재계가 걱정을 많이 하고 오늘 또 이제 경제학 공부하시는 조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러 이제 우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피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이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권영국 대표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그 이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얘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는 바로 소위 원청 대기업 정규직하고 그런 하청, 비정규직 또 중소기업 플랫폼 특고 같은 그런 노동자들의 격차를 많이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 후자의 취약 노동자들한테 좀 목소리를 키워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좀 권익을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그런 길로 열리기를 바라고 그게 권 대표께서 강조하셨던 원청에 지나친 그런 뭐 이를테면 외주화라든가 쪼개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되길 바라고요. 여기 하나 제가 좀 덧붙인다 한다면은 네. 원청 노동자들의 또 나름대로 새로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 얘기는 주어진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파이는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상당 부분을 사실 원청 노동자들이 사실 이제 독차지하는 셈이고 하청한테는 그만큼 이제 덜 주는 그런 이제 구조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을 네. 노동보호법이 많이 흔들고 원청한테 더 목을 더 좀 주자. 라고 하는 식의 제도적인 하나의 토대가 이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이를테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그런 오리가 아닌 이상은 나름대로 주어진 파일 갖고 원청 노동자하고 하청 노동자의 적절한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원청 노동조합, 원청 노동자들이 그런 점에 노동연대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청 노동자들하고 교섭은 설사 같이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간접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 일정하게 자기가 좀 배려할 거 배려하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는 그런 식의 원하청 노노 간의 그런 네. 좀 그 아름다운 그런 이제 연대의 모습으로 좀 나아가길 그런 당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출발 전부터 삐그덕거립니다. 법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시행령부터 말썽입니다. 노사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만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와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사이에 아직까지는 괴리가 꽤 커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